상황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에다가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대한 어떤 경기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거는 푸틴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부채도사가 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중심은 과연 푸틴이 계속 이걸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전부 내용이나 기사들을 보면 이 군사적인 관점에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전쟁이 방어가 될 거냐, 아니면 점령을 할 거냐, 뭐 마리우폴,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해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전쟁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의 자금력이 말라가면 실제로 전쟁을 계속 진행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시점에 푸틴이 전비를 조달하는 게 말라가게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 국내 기사들은 그게 나오는 게 없어요. 외국 기사도 보기가 난망하고 제가 잘 못 찾아서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런 관점인데 오늘 그 부분을 잠깐 거론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어제 유럽 시장은 세차게 반등했다가 프랑스가 7% 정도까지 올랐었는데, 반등의 조정에 약간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미국장 보면은 상승 강도, 그러니까 이 조정이 아랫방향으로 세차게 내려갔다가 초반에 움직임이 쭉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추세적으로 반등했느냐, 이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눈치 보기가 열심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방향성을 지금 타진하지 못하고. 어제 미국의 CPI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7.9%까지 나왔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BLS 데이터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에너지 부분이 가장 크게, 여기 보면 뭐 25%를 차지했으니까, 뭐 음식료나 기타 뭐 에너지와 음식을 제외한 여러 가지 것들, 뭐 이런 것들 중에 특히 에너지 가격이 가장 컸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컸습니다. 서비스 부분보다. 뭐 누구나 볼 수 있는 데이터니까 별로 중요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데이터니까.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그냥 등에 업고 경기가 성장해서 움직이면서 갈 거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지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거는 investing.com 기사인데요. 어제 유가가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했거든요. 어제 10% 넘게 급락했죠. 12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어제 오후에는 다시 114달러 뭐 이렇게 위로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지금 새벽에 보니까 내려왔는데, 가장 주된 이유는 어제 말씀드렸던 UAE 미국 대사가 좀 증산하는 걸 요구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40만 배럴만 늘리는 거를 오펙, UAE 에너지 장관이 대사의 성명을 철회하고 말하는 것 때문에 유가가 다시 들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려오는 걸로 봐서는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유가가. 이 유가 관련해서는 다른 부분을 좀 볼게요. 이거 계속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로헤지에 있는 기사인데, 요겁니다. 사우디 크라운 프린스 어쩌고저쩌고 기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긍정적인 이슈는 아니죠. 이것도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국어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가장 주된 이유가 여기 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우디 저널리스트이자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자말 카슈크지의 사례와 신체 절단으로 인해서 계속 국제적 조사를 받게 됐는데, 대부분 글로벌 엘리트들이 여기 2018년 10월 영사관에서 발생한 터키에 있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일 겁니다만, 살인사건이 불과 1년 만에 다시 리야드의 이스탄불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왕세자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파라이아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부정하는 액션을 그때 발언을 했었는데, 근데 이쪽에서는, 왕세자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권법이 적용 안 된다,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사주했을 거라고, 사우디 왕세자가 사주했을 거라고 미국은 보고 있는데, 증거대봐라,
아니다. 이 사건이요, 이거를 실제로 주도했던 일부 사람을 처형하고 사형 판결을 내리고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들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밑에 바이든 백악관과 악화된 관계와 바이든이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이 왕사자한테 질문한 거죠. 백악관과 바이든이 이해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왕사자는 단순히 나는 상관 안 한다. I don't care. 나 신경 안 써. 미국의 이익을 생각하는 건 바이든한테 달렸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이든이 바뀌어야 나도 바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우디가 석유를 증산하려면 살인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을 용인하는 무죄로 그런 부분에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 이상 사우디가 미국의 말을 듣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석유의 증산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는 녹록치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유가가 쉽사리 그렇게 아래로 빨리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이게 미국 그 하루 생산량이거든요. 아니, 세계 국가별 하루 생산량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K니까 이건 100만 배럴이고 1000만 배럴이죠. 그 5자리니까 K입니다. 단위가 1000단위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우디, 캐나다, 그 다음에 미국, 러시아가 있는데 러시아가 요 날짜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하루 생산량이 거의 뭐 2위 정도에 육박했었는데 지금 베네수엘라 협상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되고요. 너무 작죠. 75만이니까 여기 1000만 단위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란하고 협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여기를 끌어들이는 이런 형태, 이 정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열심히 이제 찍어내서 자체적으로 그 그린 에너지 관련해서 에너지 파트 쪽에 있었던 사람들을 좀 홀드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시 좀 끌고 들어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라크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라크하고도 긍정적인 패턴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가 있긴 한데 문제는 그 카드의 액션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인플레이션을 안고 가는 게 낫지, 다른 쪽에 뭐 사우디 문제를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미국 입장에서 그 사우디 왕세자를 무조건 뭐 무죄로 용인한다거나 이런 걸 반대하는 막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협상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러시아가 전쟁을 이제 평화협정을 해가지고 일단 종식시키고 휴전 형태로 가는 그런 것들이 지금 훨씬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그나마 이런 상황에서도 유가가 내려가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가가 내려가고 있는 게 다행이다, 이게. 하지만 이게 하향 안정성의 일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다만 급등세는 지금 일단 멈춘 것 같아요. 과도하게 상승했다가 이 상승 강도가 너무 세다라고 하는 건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상이 또 녹록치 않다라고 보이는 게, 뉴스 보면 프랑스 대통령, 이 독일하고 프랑스 대통령 둘이 러시아 푸틴하고 통화를 했는데 프랑스 대통령이 푸틴이 그 휴전하기 어려운 조건을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전이 용이치 않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협상하자마자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4차 협상이 종결됐죠. 그때 이제 러시아 편을 들고 있던 중국이 살짝 카드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단, 전투와 전쟁 중단을 촉구했는데 전쟁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쓴 겁니다. 침공이란 단어는 안 쓰고 있고, 그건 뭐 끝까지 안 쓸 거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안 보이던데 이 아조프 연대라고 하는 얘기들을 뉴스 보도에 잠깐 들으셨을 거예요. 마리오폴 쪽에. 근데 그 아조프 연대가 그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인들을 탄압했던 민스크 협정 이후에 그런 전적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상황을 악화시킨 요인으로 작동한 것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가 원래는 걔네들이 그냥 민간 단체로 만들어진 군대 연대, 그걸
자체 자기 군인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약간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마리우폴 막 집중적으로 포격받고 있는데 거기 이 아조프 현대가 민간인들을 약간 방패막이 삼아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여기 이제 군사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유튜브에 보면 뭐 이름을 대면 알만한 분들. 그래서 인과응보도 일부 있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그렇게 막 해대고 민간인 지역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산부인과까지 폭격하는 푸틴 이런 상황이면 푸틴을 어떤 형태로든 목을 조여서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1차적으로 전쟁이 터져서 제재를 했잖아요. 그리고 협상을 해서 휴전이 되고 나면 휴전 뒤에는 과연 제재가 어떻게 될까? 전 이게 궁금합니다. 사실 추가적으로. 휴전협상 이후의 제재는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 휴전협상 제재 이후에 과연 미국이 푸틴의 제재를 전부 다 풀어줄 거냐?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일단 그 뭐 차지하고 일단 요 기사는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이게 3월 5일자 기사입니다. 정렬 기자가 올리셨는데 제가 이걸 올린 이유는 사실 러시아가 순수하게 에너지 수출로 얼마나 벌어들이느냐 이게 궁금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다가 그냥 단순히 기사에 딱 눈에 보여가지고 이걸 뽑았거든요. 이게 143조 작년에. 그러니까 천연가스하고 원유 수출해가지고 143조를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작년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거는 중앙일보 기사고요. 3월 7일 기사 김경희 기자께서 올리셨거든요. 하루에 전쟁 비용이 25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딱 간단히 수치 계산을 해보면 얘가 2월 24일 날 계산했거든요. 그러면 어제까지 3월 10일까지 따져보면 15일 전쟁했습니다. 25조면 7, 24, 7, 5, 35 일주일이면 175조 원이죠. 작년에 145조 원 벌어들였는데 일주일이면 이거 다 날아갑니다. 이거.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러시아 중앙은행이거든요. 러시아 중앙은행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금이에요. 금이 1320억 달러 정도 있는데 1320억 달러 우리나라 환율 따져보면 한 1250원 정도 따져보면 한 170조 정도 돼요. 금액이. 170조 해봐야 여기 일주일이죠. 이렇게 쏟아부어 되면 25분씩 하면 7일 이게 175조니까 일주일이면 이게 하루 치면 일주일이면 날아가죠. 이거 금 다. 그리고 중앙은행에 있는 중앙은행하고 그 대외 관련된 거래 국부펀드 이런 것들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금을 쓸 수 없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금은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거든요. 러시아 중앙은행의 창고에 바닥에 밑에 재해놨으니까 이건 쓸 수 있죠. 또 한 가지 쓸 수 있는 여력이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매일경제기사고 여기 보면 3월 2일자 이거 누가 올리셨나? 이 기사는 그냥 연합뉴스라고 올라와 있네요. 이분들 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중국 채권이 170조 정도 돼 있죠. 이것도 일주일 조금 넘는 거예요. 그럼 따져보면 1년에 버는 거 한 일주일, 그 다음에 외환보유고 한 일주일, 그 다음에 중국이 들고 있는 거 한 일주일, 한 3주 되죠. 뭐 길게 잡으면 한 달, 뭐 쪼갰으면 2달. 그러니까 3, 4월 내에 빠르면 3월 내에 이 전쟁을 해결하지 않으면 전비를 추가적으로 조달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이건 포춘지입니다. 포춘지에서 제가 원하는 내용들을 다룬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푸틴 전쟁 관련된 비용이 다 바닥날 거냐, 언제. 우크라이나가 안전하기 전까지는 충분하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되기까지는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다. 즉 안전하게 될 때까지 되는 것만큼 빨리 소진되진 않을 거란 뜻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쉽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약간 수치들의 차이점들이 있어요. 뭐 수출하고 수입한 거 여기 보면 400억 달러 나오고 수입해서 뭐 630억 달러 벌어들이고 700억 달러 벌고 그다음에 경상수지 따져보면 실제로 분기당 2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남고 그러니까 수출하지만 수입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출을 다 빼고 나면 결과적으로 400억 달러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기사 보면 여기 보면 하루 전비가 지금 200억 달러거든요.
근데 이게 분기당 벌어들인 거예요. 분기당 400달러 벌어들이면 분기 동안 이틀 전쟁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분기면은 1년 따져봐야 4일 전쟁 비용 남는다 이런 얘기고, 수입을 안 해도 해봐야 이게 길게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겁니다. 밑에 보면은 푸틴이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데 그냥 루블을 인쇄하면 돼요. 그리고 전쟁 중에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그 무기들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만들고 루블을 지불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루블을 무한정 인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거거든요. 초인플레이션으로. 그런데 푸틴을 러시아 국민들이 좋아하는 건 이 1990년도에 생 난리를 겪었던 상황을 푸틴 집권 시기에는 안 겪었거든요. 그게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푸틴을 지지하는 이유인데,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푸틴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심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그냥 루블만 계속 인쇄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무리하게 협상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자기가 협상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기 전까지는 푸틴이 협상에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대화를 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영국의 디펜스 인텔리전스에서 나오는 그 전황도거든요. 전황도인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을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 주요 키이우라든가 여기 이제 북부하고 북동부 지역, 이 주요 도시들을 다 장악하는 걸 끝내고 나서 러시아가 여기도 다 먹고 여기 밑에는 남쪽 회랑 맞는 것도 다 먹고 여기서 전쟁을 끝낼래, 이렇게 협상은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점령한 다음에 이쪽 물러나고 이쪽은 가져갈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여기는 못 물러나고 여기는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딜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한쪽만 얘기를 들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기가 수도가 있는데 수도가 점령돼 버리면 이거 수도 없이 지금 국가를 돌린다는 뜻이거든요. 좀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점령하고 나서 나중에 협상이 된다면 남쪽 지역은 내가 가져가고 러시아가, 북쪽 지역은 우리가 다 철군할게,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단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거는 장기전으로 갈 거냐에 대한 논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장기전으로 계속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재가 계속 지속될 거고, 그렇게 계속 지속되게 되면 에너지 가격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빨리 다른 어떤 사우디라든가 혹은 뭐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혹은 이란 협상이라든가, 지금 이란에서 딴지를 계속 걸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러시아가 조건을 하나 더 걸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빨리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럼 에너지 가격이 막 뉴스 보도에 나오는 200달러, 막 300달러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의 폭격을 맞으면서 경기가 수축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지 않으려면 전쟁이 계속 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안 되는 과정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지금 에너지 쪽만 쳐다보고 있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밀 생산 주요국이거든요. 근데 그 밀 생산이 결과적으로 이제 밀뿐만 아니라 밀은 이제 빵을 만드는 데 쓰고, 옥수수도 주요 생산국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근데 옥수수는 사료와 관련이 있거든요. 동물 사료. 그럼 동물 사료가 부족해지면 육류가 폭등하겠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아까 봤던 푸드 같은 경우는 낮은 수준이었는데 미국에, 그게 에너지뿐만 아니라 음식료까지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경제 상황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근데 휴전이 빨리 되게 되면 과연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본 건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 지역별 퍼센테이지거든요. 지금 전쟁이 이렇게 러시아가 이쪽을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깨고 있는 겁니다. 여기하고 요 중간, 요 지역. 그리고 요게 옥수수 관련된 거거든요. 남부 지역보다는 주로 중북부 지역에 러시아가. 근데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얘네들의 전쟁이 지금, 여러분들 뉴스 보도 보면 밀이나 옥수수 이런 쪽 같은데 논밭이나 이런 게 뭔가 작물이 쫙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나대지처럼 쫙 있잖아요. 아직 곡물 씨뿌리기나 이런 것들이 아직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고, 주요 전투는 이 시가전들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토화되고 있는 거는 농지가 아니고 시가지거든요. 그래서 휴전만 빨리 되면 생산의 타격이 상대적으로는 적을 수 있겠다. 그리고 뭐 러시아 쪽은 아예 타격이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부분인데, 아까 봤던 기사 중에 이 끝부분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을 추가 할인해서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수출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계 유조선을 통제하는 선사들이 러시아산 원유 선적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데 생산을 한 걸 팔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실어다 누가 줘야 되는데 안 실어다 주니까. 왜? 미국의 그 대규모 제재 때문에, 러시아 관련 기업의 대규모 제재 때문에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이게. 그런데 그게 중국 쪽에서도 지금 중국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죠. 러시아 관련된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중국 기업도 제재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중국도 그런 것들의 그 틀 안에 들어가면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뭔가 러시아 쪽한테 야, 이제 좀 그만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제스처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기사에서 보셨듯 중국을 챙길 건 다 뒷주머니 챙겼을 겁니다. 그 크림반도 때 천연가스를 챙겼듯 이번에는 그 석유를 일정 부분 챙겨가지고 싼 가격에, 사실 지금 챙긴다고 해서 싼 가격은 아니죠. 이거보다 가격이 더 떨어져서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받으려고 일정 부분 계약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상황이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이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적으로 가지 않는다면 3, 4월 뭐 요 시기에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와 비슷한 관련된 기사를 보면, 여기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이게 3월 10일자 기사입니다. 어제 저녁 때 나온 기사고, 여기에 정진랑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여기 보시면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한층 더 급등했는데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긴 한데, 대다수 시장의 이코노미스트는 전반적으로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저도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지면서 일단 인플레이션 압력은 좀 잠재워야 되겠다라는 액션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은 속도 조절을 하겠지만 계속 지속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22가 여기 뉴스 보면 22가 기준금리는 동결 했지만 채권 매입 종료 시기를 돌연 앞당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금리 올리는 것들은 일단 차지하고 채권 매입은 중단하는 시기를 좀 빨리 당기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한테 이자를 더 받게 만들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채권을 매입 안 한다는 뜻은, 우리가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그 자금은 금융기관이나 투자기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행이나 대규모 투자기관, 그 자금이 그 안으로 들어갈 뿐이지 가게나 기업 쪽으로 풀려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매집한 채권을 다시 매도하면서 중앙은행에서 그 자금을 당길 수도 있고, 그렇게 당기는 행위는 금융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자금이 당겨 들어가는 거고,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는 대출 상황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기업하고 가게가 직접적으로 이자를 더 내도록 만드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쪽보다는 대차대조표를 줄이는 쪽이 상대적으로 기업과 가게에는 타격이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발을 지금 담그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준이 생각보다 대차대조표에 줄이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연준도 금리 올리는 속도는 약간 낮추고, 강도나 속도는 낮추고 대차대조표를 줄이는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보여주는 뉴스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정리를 해드리면,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서 70년대 만들어졌던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예상할 영향들은 없어요. 미국의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오미크론 사태가 완화되면서 향후에 있을 어떤 그러니까 소비의 확대, 오미크론 때 난리를 쳤던 그거보다는 좀 나은 방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있는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런 소비에 대한
그 심리를 악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부러뜨리지는 않을 거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제 시스템을. 근데 중요한 거는 전쟁이 계속 지속되면 과연 이게 이런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되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가 가장 우려되는 건데, 전비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장기전을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3월, 4월 늦어도 그 안에 휴전으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곡물이나 이런 부분도 원자재의 그 인플레이션 압력에서 상대적으로 좀 우려가 떨어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 극단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아닐 것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푸틴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들이 많이 가고 있고 러시아에 대한 인플레이션 압력들을 계속 가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러시아 루블화가 급등했다가 지금 급등세가 잠깐 진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지난번에 푸틴이 외국과 관련된 무역을 하는 기업들의 그 보유 자산의 80%인가요? 외화를 전부 다 시장에다 매도를 하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게 루블화 급등의 일정 부분 그 급등을 저지하는, 추가 급등을 저지하는 걸로 작동하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 외화가 들어왔으니까, 말라가던 외화가. 그런데 그게 지속될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루블화는 더 폭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조달돼서 기업이 매도하는 외환은 없는 데다가 중앙은행에서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루블화 폭락이 더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러시아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접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푸틴의 그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나마 긍정적인 건 오늘 새벽, 어제 저녁, 오늘 새벽 마리우폴 관련돼 가지고 전선과 관련된 얘기를 보면 이렇게 감싸고 있었는데 여기를 격파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키이우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감싸지고 있었던 게 실패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크라이나한테는 안 좋은 거지만 서방 국가도 그렇고 다른 모든 국가들은 어떤 형태로든 이 휴전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우리의 심정으로는 푸틴을 완전히 무찔러 가지고 격파를 하고 싶죠.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점점 줄어들진 않고 점령 지역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계속. 그러니까 각 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게 다인 거지 밀어붙여서 밖으로 밀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